화폐라고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본원 통화라는 것 간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화량을 M이라고 놓으면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승수라고 하는 것에다가 본원 통화를 곱한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화폐 승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한 바에 의하면 이 소문자 C를 현금 통화 비율, 현금 통화와 예금 간의 비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자에 1 플러스 C가 들어가고 분모에 현금 통화 비율 더하기 우리가 RR이라고 표시를 해서 법정 지급 준비물, 준비율, 그러니까 은행들이 한국은행이 정한 예금에 대해서 몇 %만큼의 지급 준비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최소한의 비율을 나타내는 법정 지급 준비율, 그 다음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법정 지급 준비금 외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금의 비율, 그것을 우리가 ER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통화 승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었어요. 여기다가 본원 통화를 곱한 것이 이제 통화량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통화 승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C라고 하는 현금 통화 비율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가계를 비롯한 그냥 소비자들 또는 뭐 기업들도 해당될 수 있고 하여튼 은행이 아닌 어떤 경제 주체들이 얼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거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아니었어요. 또 여기에서 ER이라고 표시한 초과 지급 준비율도 역시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얼만큼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들이 결정하는 그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통화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은행이나 가게나 이런 경제 주체들도 부분적으로 통화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시경제 모형에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가계나 은행들이 일정 부분 통화량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이 그러면 어떻게 통화량에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 경로는 여기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 법정 지급 준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RR에 의해서 이것은 중앙은행이 결정한 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첫 번째로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여기 B라고 쓰여져 있는 본원 통화, 머니터리 베이스라고 하는 이 본원 통화가 중앙은행이 거의 완벽하게 몇 가지 좀 예외 경우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본원 통화를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아주 그렇게 이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실제로 통화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 도구가 있어서 세 가지 툴이 있어서 이 세 가지 툴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M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모니터리 폴리시 툴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법정 지급준비금 RR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은행이 바꾸면서 그러면은 화폐 승수, 통화 승수에 영향을 주게 되고 통화 승수에 영향을 줘서 M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은 변화가 없다 치더라도 RR을 바꾸면 M이 바뀌게 되겠죠.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통화 승수가 작아질 것이고 그럼 통화량이 작아지겠죠.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적다. 뭐 이를테면 좀 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해서 통화 승수를
그러면 이놈을 인하를 하게 되면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통화승수가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통화량이 올라가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여기 나와 있는 본원 통화, 모니터리 베이스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어요. 통화 승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 현금 통화 비율이나 초과 지급 중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동을 겪지는 않아요. 그냥 상당히 안정적인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경제에 무슨 위기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이 두 변수들을 이런 것은 크게 변하지 않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통화 승수는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모니터리 베이스를 변화시키면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모니터리 베이스를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줌으로써 자, 일반 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빌린 돈이 어디로 뭐가 돼요? 일반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지급 준비금이 되겠죠. 리저브가 돼요.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을 정의가 뭐였어요? 현금 통화에다가 지급 준비금 R을 더한 것이 본원 통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또는 일반 은행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돈이 중앙은행, 일반 은행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일반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잡힐 거예요. 왜?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뭐였어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 더하기 은행의 금고안에 있는 현금. 이것을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불렀었죠. 따라서 일반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면 리저브가 올라가게 되고 리저브가 올라가게 되면서 모니터리 베이스가 올라가고 따라서 통화량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디스카운트 랜딩이라고 불러요. 디스카운트 랜딩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또는 은행이 일반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디스카운트 랜딩을 해주게 되면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모니터리 베이스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통화량이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급준비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서 본원 통화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소위 말해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게 되겠어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이나 또는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해서 단기 국채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상업 커머셜 뱅크로부터 채권을 단기 국채를 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국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한테로부터 중앙은행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일반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국채가 줄어들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일반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부채 항목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예금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차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차입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앙은행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조금 전에 얘기한 디스카운트 랜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자기 자본이 있을 거고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은행의 자금의
소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은행들이 이제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오른 왼쪽에 은행의 자산 항목에는, 이게 이제 부채와 자본 항목이고, 왼쪽에 자산 항목의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지급준비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대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어떤 유가증권에 투자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유가증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단기 국채가 되겠어요. 정부가 발행하는데 만기가 짧은 그런 단기 국채를 은행들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국채를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은행은 유가증권 단기 국채를 중앙은행한테 팔았으니까 이놈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대신에 뭔가 돈을 받았을 거예요, 중앙은행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돈이 은행 쪽으로 흘러 들어왔을 것이고, 그것은 지급준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대차대조표에서 구성이 은행이 중앙은행한테 국채를 팔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올라가고 그 대신에 단기 국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있고 법정 지급준비금 이상으로 초과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니까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신용 창조가 발생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사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단기 국채를 일반 은행들한테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이제 반대로 되겠죠. 유가증권이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올라가고 팔았으니까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서 중앙은행이 돈을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통화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급준비금을 유가증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급준비금의 규모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은 본원통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원통화를 변화시킨다는 뜻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사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들에서 즉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일까? 지금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단기 국채를 얼만큼 사고 얼만큼 팔고자 하는 것을 중앙은행이 100%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1조만큼 사겠다, 1조만큼 사겠다, 5천억만큼 팔겠다 하는 걸 중앙은행이 결정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준비금이 정확하게 그 금액만큼 변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본원통화가 정확하게 그 금액만큼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어져 있는 통화승수하에서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이 통화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또 가장 완벽하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통화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할 때 상대방이 있어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내가 이를테면 가상적으로 내가 국채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국채를 갖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나한테 국채를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나한테 국채를 사기 때문에 나의 대차대조표에서 국채가 줄어들 것이고 이게 이제 뱅크가 아니고 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의 대차대조표, 가상적인 대차대조표에서 국채가 줄어들고 그 대신 나는 뭘 받을까요? 중앙은행한테 현금이라는 걸 받을 거예요. 그죠? 현금이라는 걸 받으면 본원통화는 어떻게 돼요? 현금 역시 본원통화의 일부예요. 따라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또는 뭐 기업을 상대로 해서 또는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국채를 사고 팔고 하더라도 본원통화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은행을 통하게 되면 R이 변하게 되고 은행이 아닌 다른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하게 되면 C가 변하게 돼서 그렇지만 B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실 일반적으로보다는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단기국채를 사고 팔고 하는 대상, 다시 말하면 공개시장 조작의 상대방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중앙은행이 아무하고나, 좀 전에 내가 예를 든 것처럼 나하고 중앙은행이 거래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런 중앙은행과 거래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공개시장 조작을 할 때 이런 기관들하고만 하겠다라고 미리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고서 그 기관들하고만 거래를 해요. 그 기관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데, 누가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냐? 사실은 일반적인 은행들이 공개시장 조작의 상대방이 되고 있어요. 추가해서 일부 증권회사라든지 실제로는 금융기관들, 미리 정해진 금융기관들만이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에 의존하는 것이 99%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은 거의 쓰지를 않고 여기에 의존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얼만큼 정확하게 통화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그런 것이 조절 가능하고, 또 이 공개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여러 가지 방법,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이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를 해요. 채권이 상당량 큰, 사이즈가 큰 채권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단기국채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하나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이런 공개시장 조작이 되는 채권 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나라에서는 공개시장 조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단기국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단기국채든 아니면 그런 비슷한 채권이든 간에 뭔가 발행이 됐어야 되지,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은행들이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데, 아예 발행이 되지 않고 그런 시장이 없다 그러면 공개시장 조작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따라서 좀 저개발국에서는, 좀 후진국에서는 공개시장 조작이 그렇게 유용하지 못한 것이 채권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법에 의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방법을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법정 지급 준비율을 바꾸면 M이 변하는 것은 맞는데, 이 방법을 중앙은행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쓸 수 없을 경우에 법정 지급 준비율을 올렸다, 조금 있다 보니까 너무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다시 조금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실은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도 굉장히 수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법정 지급 준비율을 중앙은행이 수시로 빈번하게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은행들이 어떻겠어요? 은행들이 소위 말해서 지급준비금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은행 경영상에서 굉장히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급준비금을 오늘 내렸는데 내일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경영하는데, 특히 유동성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금융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가끔씩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주 사용하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은행 산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랜딩이라는 것의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이것은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갈 때 이자율을 몇 %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정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은행한테 돈을 빌려가라, 또는 빌린 돈을 갚아라, 만기도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앙은행 디스카운트 랜딩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수단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공개시장 조작처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조정하고
디스카운트 렌딩에 적용되는 우리로 말하면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그 이자율 하에서 돈을 빌릴지 말지는 은행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은행과 은행들이 함께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디스카운트 렌딩을 했을 때 중앙은행이 결정해 놓은 그 이자율은 여기 차입에서 일반적으로는 은행들이 다른 은행한테 빌리는 이자율보다 중앙은행한테 빌릴 때 이자율이 사실은 더 높아요.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은행들은 다른 은행한테 빌리지, 다른 금융기관한테 빌리지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는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릴 수 없을 때에만 중앙은행한테 가서 돈을 빌릴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언제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까요? 다시 말하면 언제 은행들이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 없어서 중앙은행한테 갈까요? 보통 그런 경우를 금융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아니면 디스카운트 렌딩이라는 건 사실 별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의해서 통화량 조절이 이루어지고 99%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과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또는 이 우리가 통화량 결정 과정을 나타내는 이 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실제 데이터하고 관련해서 통화량의 움직임을 보는 가장 좋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예는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때예요. 대공황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도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30%, 4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통화량이 줄어서 발생했다는 의견 외에도 최소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서는 작동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에 대해서 통화량이 대공황의 주범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 시험 끝나고 단기 분석일 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보면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줄어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통화량이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이 통화 승수라는 것과 본원 통화라는 것을 머니터리 베이스라는 걸 떼어놓고 국의 고비니까 통화량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봤더니 본원 통화라는 것은 사실은 줄어들지를 않았었어요. 다시 말하면 머니터리 베이스 요 놈은 줄어들지를 않았는데 통화 승수가 감소를 해서 통화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사실 머니터리 베이스는 약간 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통화 승수가 줄어들어서 그랬다. 그럼 통화 승수에 뭐가 줄었느냐? 바로 여기 현금 통화 비율과 현금 통화 비율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초과 지급 준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두 놈이 통화량을 줄이는 주범으로서 작동을 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럼 왜? 그 다음 문제는 C다 ER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 승수가 감소를 해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왜 현금 통화 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이 줄어들었을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대공황 때가 되면서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이제 파산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는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게 되면 내가 그 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은행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최선이 뭐겠어요?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찾아버리는 거겠죠. 은행이 망하기 전에, 은행이 문 닫기 전에 내 돈을 전부 다 인출하는 것이 최선일 거예요. 따라서 예금이 줄어들고 현금이 늘어나면서 현금 통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은행들이 자꾸 문을 닫게 되면서 거기에 불안을 느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게 되고 은행 예금을 안 하게 되면서 현금 통화 비율이 늘어났고, 현금 통화 비율이 늘어나니까 은행들은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통화 승수가 작아졌던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은행들도 사람들이 자꾸 현금을 이제 예금을 인출해 나가니까 은행 안에 돈이 많아야 돼요. 그죠? 대출을 막 해줬다가는 사람들이 찾으러 왔는데 그 돈을 찾으러 왔는데 그 돈을 못 내주게 되면 은행이 역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역시 초과 지급 준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따라서 여기 ER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통화 승수가 작아지면서 통화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통화량의 결정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교과서에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통화량 결정 과정과는 사실 조금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보면 일단 오른쪽에서 예금과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돈, 자기 자본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은행이 이제 영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이를테면 금융위기가 좀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돼서 기업들이 막 파산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출해줬던 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은행들이 A라는 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 A라는 은행이 돈을 갚기도 전에 망해버렸다. 그러면 은행들이 그 돈을 날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거를 부실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행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가게도 마찬가지.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를테면 은행들이 가게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는데 이를테면 집을 1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가게가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자기 돈 3천만 원, 빌린 돈 7천만 원에서 1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반토막이 나서 한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돈 3천만 원 날린 건 물론이고 집을 팔아도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행이 개입을 해서 그 집을 이제 뺏어갈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게 됐을 때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2천만 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을 한 거예요.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대출의 원래 가치는 7천만 원이었는데 빌려줬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자산 사이드에서 금액이 5천만 원이 2천만 원만큼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2천만 원이 이만큼이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놈이 없어진 거예요. 부실채권이 발생을 하면서. 근데 대차대조표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근데 예금이나 차입은 가치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금한 돈은 은행이 다 똑같은 금액을 돌려줘야 돼요. 이자를 빼더라도. 따라서 이 부분은 변화가 없고 부채변은 변화가 없고 결국 자기 자본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만큼이 우변에서도 역시 줄어들어야 돼요. 이런 것이 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이 이만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부실채권의 규모가 자기 자본보다 더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은행의 자산이 은행의 부채보다 더 작아지는 게 되죠. 은행의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얘기는 일반 가게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망한다는 얘기가 돼요. 은행이 자산이 다 팔아도 부채보다 작아지게 되면 은행이 망한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은행이 망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일단 국제사회에서
최소한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규범을 하나, 룰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지 조금 부실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버텨나갈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최소한의 자기 자본을 얼만큼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그런 룰을 만들었어요. 그런 룰을 만드는 그런 룰을 만든 기관을 우리가 BIS라고 하고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이 기관은 사실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기관이 있는 위치가 스위스의 바젤에라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따서 조금 전에 말한 최소 자기 자본 규제에 관한 그런 룰을 우리가 바젤 협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바젤 1, 바젤 2, 바젤 3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현재 바젤 3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바젤 협약에 따르면 자기 자본을 각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자산에 사실은 그냥 자산은 아니고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산은 이런 지급준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자산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에요. 그죠? 현금이니까. 근데 대출을 해줄 때는 이건 좀 위험해요.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안 갚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대출 중에서도 이를테면 대기업에 대출해 준 거하고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거하고 위험도가 달라요.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게 더 위험도가 높겠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파산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도를 감안해가지고 그런 위험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해서 자산의 규모를 새로 하나 계산을 했어요. 그 가중치는 이 바젤 협약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 이 비율이 반드시 8%보다 높도록 만든 것. 그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바젤 협약 또는 자기 자본 규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의 모든 은행들이 이 바젤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의 상업은행들은 최소한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상만큼은 꼭 가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은행들도 자기 자본 비율이 8%보다 훨씬 높은 한 11%, 12% 정도로 현재 12%, 13%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젤 1, 바젤 2, 바젤 3가 되면서 이 안에 세부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가장 단순한 형태는 지금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규제를 해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해서 우리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챕터 또 하나 우리가 시험 전에 봐야 될 중요한 챕터 개방 경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몇 챕터인가요, 이게? 챕터 6인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전부 폐쇄 경제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특히 3장에서 우리가 폐쇄 경제 하에서의 국민소득의 결정, 그리고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실질이자율이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화폐의 중립성, 고전적 이분성, 그래서 화폐 수요, 화폐 공급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 변수는 실질 변수끼리, 명목 변수는 명목 변수끼리 결정된다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어요. 자, 6장에서는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해외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6장에서는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 구석에 두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해외 부분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프레임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발생을 해요. 자, 개방 경제가 되면, 다시 말하면 해외 부분이라는 것이 존재가 되면 어떤 일이 먼저 발생을 할까? 먼저 우리가 GDP의 항등식에서 순수출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폐쇄 경제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국내에서 전부 다 지출이 됐었어요. 생산과 지출이 일치가 있었어요. 그죠? 개방 경제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전부 다 국내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해외에서 지출되는 거죠. 그 부분이 순수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생산과 국내 지출이 더 이상 같아지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오픈 이코노미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GDP 아이덴티티에서 소비라고 하는 놈을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하나는 CD라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소비, 그리고 CF라고 하는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소비, 이 두 개의 합이 전체 소비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투자라는 놈도 국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 이를테면 뭐가 있어요? 반도체 기계를 외국에서 사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장에 갖다 놨다. 그런 것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GDP라고 하는 놈은, Y라고 하는 놈은 결국 Y만큼이 생산된 것은 지출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국내에서 생산된 놈이 소비되거나 가게에 의해서 소비되거나 기업에 의해서 투자되거나 정부에 의해서 쓰이거나 또는 뭐가 있겠어요? 해외 부분에서 지출하거나 이 네 개의 합이 GDP하고 같아질 거예요. 근데 CD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 보면 C에서 CF를 빼준 것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수출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에서 빼기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이거는 이 부분을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를 소비되거나 투자되거나 정부가 쓴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GDP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순수출 NX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NX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경상수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원래 이 GDP가 발표되는 국민계정상에서의 데이터에는 GDP라든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것들이 수출 수입 이런 것이 다 원화로 표시가 돼요. 실질 가격, 명목 GDP, 실질 GDP 둘 다 단위가 사실은 원화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경상수지라고 하면
이를테면은 뭐 신문 같은 데서 나오는 경상수지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단위가 원화로 돼 있지 않고 대개 미국 달러화로 돼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몇 달러 흑자였다. 이번 분기는 이번 달에는 얼마 몇 달러 적자였다. 이런 식으로 달러로 표시가 돼요. 이 달러로 표시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경제 지표인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환율을 통해서 원화로 바꾸고 그것을 실질 가격으로 또 바꿔주고 이러면 GDP 상에서의 순수출하고 거의 같아요. 완전히는 같지 않은 것이 약간의 이런 데이터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의 시차가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약간 테크니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대충 보면 국제수표의 경상수지 달러로 표시하는 것과 이쪽에서 국민계정상에서의 순수출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두 개가 똑같은 이름만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사실은 같은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실제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경상수지라고 하는 놈은 사실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상품수지라고 부르는 것과 서비스 수지라고 부르는 것의 합이에요. 여기에 뭐 이제 조금 더 다른 놈들이 좀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이전 지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크게 봐서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품 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는 무역 수지예요. 재화, 유형의 어떤 상품을 수출한 거에서 수입한 것을 빼준 것이 상품 수지가 되고 서비스는 무형의, 다시 말하면 서비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되겠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행 수지, 뭐 이런 것이 서비스 수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 수지, 여행 수지, 뭐 그 다음에 로얄티를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수지에 포함이 되겠어요. 자, 이제 GDP 아이덴티티 이렇게 놓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3장에서 공부했던 저축과 투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 식을 한번 바꿔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NX가 없을 때는, 즉 우리가 3장에서 볼 때는 폐쇄 경제에서는 요놈이 0이었으니까 저축은 어떻게 우리가 표시가 있었어요? Y에서 C와 G를 뺀 것이었죠. Y-C-G가 우리가 저축이라고 불렀었고, 그죠? 그것이 뭐하고 같아지냐면 투자하고 같아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C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씁시다. C라고 하는 것은 뭐의 함수라고 우리가 일단 놨어요?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Y에서 T를 뺀 거였죠. 그래서 C를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3장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의 함수였냐면 실질이자율의 함수였어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거였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NX를 하나 더 추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지출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외생적으로 놓고 역시 텍스 역시 세금 역시 정부가 결정하니까 이렇게 외생적으로 놨어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장기에서 뭐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생산 요소의 양과 생산 기술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장기에서 이것도 고정돼 있다고 우리가 일단은 가정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NX가 0인 상황에서 일종의 총 공급과 총 수요를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이자율이었어요. 요놈이 변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총 공급과 총 수요가 같아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분석을 했었어요. 자, 이제는 NX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우리가 3장에서는 Y-C-G가 저축이었으니까 이 저축은 보면 Y도 고정, C도 고정, G도 고정이니까 저축도 이렇게 고정으로 놓았고 그 다음에 이놈이 뭐하고 같아지냐면
투자하고 같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자율이 변해서 총 공급과 총 수요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을 하면 이자율이 변해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즉 우리가 대부자금 시장에서 그리고 저축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이었고 투자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이 만나는 저축과 투자가 같아진 점에서 균형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됐었어요. 이게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방 경제가 되면 NX라는 놈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더 이상 이 식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이 S는 이제 개방 경제가 되면 S라는 것은 Y-C-G니까 이놈은 투자와 NX가 합쳐진 이런 놈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쓰면 순수출이라고 하는 놈은 저축에서 투자를 빼준 것이 돼버렸어요. 폐쇄 경제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를 했어요. S 이퀄 I였죠. 근데 개방 경제가 되면서는 더 이상 S 이퀄 I가 아니에요.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지가 않고 그 차이가 순수출로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간단한 식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대부자금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S라고 하는 놈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부자금의 공급이었죠. 그죠? 그리고 I라고 하는 것은 대부자금의 수요였어요. 그죠? 일종의 뭐 금융시장 전체, 물론 금융시장 상품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상품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S 이퀄 I가 됐다는 폐쇄 경제에서는 대부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라는 것이 이제 수요 쪽에서 보면은 투자뿐만이 아니라 순수출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순수출이 대부자금의 일종의 초과 공급하고 같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순수출이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한 것보다 많았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공짜로 외국에 자금을 재화와 서비스를 더 주고 적게 받아온 거죠. 그죠? 그걸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반대급부가 뭔가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뭘 받았을까? 우리가 외국에 재화를 주고 준 것이 네트로 따지면 외국에 우리가 재화를 준 게 더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 대가로 우리는 뭘 받았을 거냐 하면 아마도 미래에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재화를 더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거를 받았을 거예요.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런 권리를 받았다는 얘기는 일종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해외 자산이 더 증가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S-I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국내적으로만 따지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그 남는 부분을 외국에다가 빌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S가 I보다 크면 그 부분을 외국에서 빌려주고 미래에 받는 거죠. 그것을 재화 측면에서 보면 재화를 더 많이 줬다는 뜻이 되고 외국에 수입하는 것보다 금융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런 것을 빌려줬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빌려줬다는 얘기는 뭔가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S-I를
net capital outflow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쪽은 net export고, 그래서 net export가 net capital outflow하고 같아진다 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것이 어떤 경제학 이론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회계적으로 봤을 때, GDP 계정에서 회계적으로 봤을 때 순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원 유출하고 항상 같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론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집어넣읍시다.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뭐 투자라는 것이 이제 이자율의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론을 조금씩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정인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 가정을 완화를 할 거예요. 무슨 가정이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불러봅시다. 여기서 스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바꾸게 됐을 때 그것이 외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스몰의 의미가 되겠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부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의 반대말은 당연히 라지 오픈 이코노미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바꾸게 되면 그것이 외국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라지 오픈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라지 오픈 이코노미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보통의 경우 아직도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가정은 자금이라는 것이 국가 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수익률이 높은 데를 찾아서 자금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나가는 게 아무런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합치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형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이자율이라고,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이자율하고 같아진다, 해외 이자율하고 같아진다라고 하는 여기 상수점차 에스테리크를 별표를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으로 썼는데, 앞으로 오픈 이코노미에서는 이것을 해외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시를 합시다. 똑같은 R이라도 아무것도 안 붙은 거는 사실은 도메스틱, 우리나라의 것이고, 요거는 붙어 있으면 해외를 많이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하고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하고 같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하고 100% 똑같냐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나죠. 차이가 나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차이가 일정하다 그러면 사실 논의에 차이점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오픈 이코노미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오픈 이코노미, 라지 오픈 이코노미가 되면 이 가정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R이코로 R스타가 되면 이제 세상이 좀 단순해져요. 왜 단순해질까요? 지금 저축과 NX가 S-I하고 같아지는데, 이때 I라고 하는 놈은 이자율의, 실질 이자율의 함수였어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의 함수인데, 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하고 같아져요. R이 R스타가 되는 거죠.
R이 R스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대부자금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실질이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서 그냥 외생적으로 오는 거가 돼버려요. 폐쇄 경제에서는 이게 저축 곡선이었고 이게 투자 곡선이었어요.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었어요.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실질 이자율이 이퀄리브리엄 R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저축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실질 이자율은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저축이 늘어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오픈 이코노미가 되면 특히 이런 스몰 오픈 이코노미가 되면 저축이 늘어나도 이자율이 하락을 하진 않아요. 왜? 이 이자율은 해외에서 결정돼서 온 거기 때문에 이자율은 변화가 없어요. 이자율이 변화가 없으면 투자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저축 곡선이고 투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국내적으로 클로즈드 이코노미의 균형 이자율이라 해서 C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이 R스가 이렇게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해외 이자율이 R스타가 이 RC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R스타가 이를테면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외 이자율이. 만약에 오픈 이코노미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 R스타라는 이자율 하에서는 대부자금의 공급이 대부자금의 수요보다 더 많아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균형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RC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스몰 오픈 이코노미가 되면 그런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 R스타가 해외에서 결정된 거라서 R스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R스타는 항상 여기에서 그대로 고정이에요. 이렇게 고정이면 항상 S가 I보다 더 크겠죠.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점에서 투자가 원래 이 수준에서 투자 결정되어 있던 것이 이자율이 하락하면 폐쇄 경제에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늘어나서 S 이퀄 I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늘어나지를 못해요. 이자율은 계속해서 R스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투자는 이 수준에서 결정되고 저축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저축이 투자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S가 I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 차이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순수출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런 R스타 수준 하에서 S와 I의 차이가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순수출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어요. 됐어요? S가 I보다 크니까 순수출이 이 경우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S가 I보다 크니까 플러스예요. 근데 만약에 해외 이자율이 R스타가 여기가 아니라 이런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가상적인 국내 폐쇄 경제 일대의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더 높은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투자가 이만큼이 될 것이고 저축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이 순수출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S가 I보다 작기 때문에 이 순수출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순수출 플러스는 다시 말하면 경상수지가 흑자. 이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폐쇄 경제에서 우리가 고려해봤던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개방 경제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폐쇄 경제에서 이를테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국내 투자와 저축 그리고 실질 이자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걸 한번 봤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정 지출 질을 증가시켰을 때, 다시 말하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질을 증가시키게 되면 정부가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던 질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으로 먼저 조세라고 하는 놈은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을 증가시켰다는 말은 정부 저축 또는 정부의 재정 수지라고 하는 T-G, T는 정부의 수입이고 G는 정부의 씀씀이니까 지출이니까 T-G가 정부 저축 또는 재정 수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놈이 G가 늘어나면서 작아지게 되겠죠. 정부의 흑자가 축소가 되거나 또는 적자가 확대가 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G를 증가시키면 저축과 투자 곡선 중에 어디에다 영향을 줄까요? 이 수직선의 저축 곡선과 우하향하는 투자 곡선 중에 어디에 영향을 줘요? 투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저축에 영향을 줄 거예요. 저축이라고 하는 놈은 y-c-g였으니까 g가 증가하게 되면 저축은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죠? 저축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저축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수직선의 저축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폐쇄 경제 같으면 원래 이 균형에서 이쪽 균형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죠? 이자율이 상승을 하겠죠. 저축과 투자가 다 같이 줄고 이자율은 올라갈 거예요. 그게 폐쇄 경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자율이 조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자율은 이 알스타 수준에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해외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축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 이자율 하에서 알스타라고 하는 해외 이자율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순수출이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순수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작아졌겠죠. 그죠? 저축은 이만큼, 투자는 이만큼. 그러니까 순수출이 요만큼으로 더 축소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NX가 줄어들게 되겠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정부가 세금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 지출은 그대로 놔두고 세금만 높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역시 이 경우에도 T-G는 세금을 줄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T-G가 작아질 거예요. 정부의 재정 수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T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역시 투자와 저축 중에서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축에만 영향을 주겠죠. 저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y-c-g인데 c라고 하는 놈은 가처분 소득 y-t의 함수였어요. 그죠? s는 요 t가 줄어들게 되면 가처분 소득 y-t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y-t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저축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S가 감소를 해서 저축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순수출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을 하면, 여기서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G 또는 T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의미를 해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G를 증가시키거나 T를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장적인 expansionary 재정정책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반대로 G를 줄이거나 T를 늘리는 것을 긴축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정책, G를 증가시키거나 T를 감소시키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효과는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가 되는 거죠. 그죠? 정부의 재정 흑자가 줄어들거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지금 봤듯이 순수출이 줄어들었어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는 거죠. 경상흑자가 줄어들거나 경상수지 적자가 더 확대가 돼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같은 방향으로 나빠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를 흔히 트윈 데피시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쌍둥이 적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1980년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이 확장적인 재정정책, 정부 지출은 늘리고 조세는 줄여주고 이런 정책을 하면서 정부의 재정수지도 악화되고 경상수지도 악화돼서 쌍둥이 적자 문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이런 장기 모형에 의하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결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쌍둥이 적자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한 두세 가지 정도 다른 우리가 지금 저축공서를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이제 투자곡선을 움직이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